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밥상이 차려지기까지도 낮은 곳에서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하며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은 우리의 안전한 밥상은 인간다운가요? 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먹는 농축산물에는 이주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간절히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오지는 않았던가요? 이번 주 한겨레 21의 표지 제목은 눈물의 밥상, 이주노동자를 착취해 만들어진 한국의 먹거리입니다. 오늘은 임은영 기자와 함께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먹거리가 우리의 밥상까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흔히 제조업, 건설업에 많다라고 생각만 했지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 수는 얼마나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나요? 8월 17일이 고용허가제 도입 10년이 되는데요. 2013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 산업 분야, 고용허가제로 도입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 한 23만 명 정도의 이주노동자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경우만 보면 19,7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처음 농축산업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계기는 2003년 정도에 한 923명 정도의 이제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10년 만에 상당히 많이 이제 숫자가 증가한 셈이죠. 이제 농축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국가라고 정해져 있어서요.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타이 뭐 등등 기타 등등의 한 4-5개 국가 정도가 정부가 특화국가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제 이 나라 중심으로 농축산업 그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이제 분포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2012년에 베트남 노동자가 이탈률이 높다는 이유로 이제 이 나라에서 이주노동자 입국을 이제 금지시키게 되는 조치를 단행하고요. 그 이후에 1년 사이에 이제 캄보디아 노동자가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노동자가 베트남은 지금 베트남 노동자가 5,800여 명 정도 되고요. 캄보디아 노동자가 8,400여 명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한국어 시험을 보통 보게 되는데요. 이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을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순으로 이제 업종이 좀 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성적이 상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한국어 성적에 따라서 그러면 제조업, 건설업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되나요? 예.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점수가 낮은 경우, 가장 낮은 게 이제 그 어업, 수산업, 이제 선원 이주 노동자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이 선원 이주 노동자이고요. 그 바로 위가 이제 농축산업 노동자의 경우가 됩니다. 그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도 추산은 안 되겠지만 꽤 여러 농축산업에서도 일하고 있겠죠?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을 정부가 중단을 시키면서 상당수 그 인원들이 이제 미등록 상태로 전환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도 어떻게 이 기획을 하게 됐는지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신토부리 먹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실 이번 기획 기사의 출발점은 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자 여기서 출발하셨다고 하던데 그냥 단순히 안전한 밥상 이 아니라 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자. 어떤 취지에서 시작하시게 새로운 되나요? 질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좀 간과했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부모님들 특히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먹거리 운동, 특히 이제 생협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 이 먹거리가 안전한가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을 누가 만드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 예컨대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 김치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요, 뭐 산지에서 생산하는 또는 씨를 뿌리고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만드는 김치 공장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가락시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유통시장, 유통 과정에서 분명히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또 식당에서 이제 먹는 김치 같은 경우도 식당 같은 경우도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하나의 음식을
생산을 해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이주노동자의 손길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안전한 먹거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게 된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안전한 먹거리가 과연 그럼 인간다운가라는 측면에서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우리의 식단의 음식들이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신토부리 음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만들어지기 힘든데요. 이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놀란 게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이었는데 올해 시급이 5,210원인데 기사 보니까 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적게는 2,000원대 시급을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 시급이 5,210원, 작년이 이제 4,860원입니다. 정상적인 그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면 한 달의 노동시간을 220시간 정도로 설정했다고 하면 그 노동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에 맞는 임금을 산정하는 게 정상일 텐데요.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계약하고 들어온 근로계약서의 상당수가 애초에 이 최저시급 적용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과 최종적으로 받는 그 급여를 산정을 해보면 최저시급보다 안 되는 내용, 금액으로 이제 산정이 돼 있죠. 이것을 노동청이 그대로 추인을 주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을 하는데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보다 훨씬 더 노동을 많이 합니다. 실제보다 100시간 내지 200시간, 150시간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니까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게 이제 근로기준법의 이제 예외 조항인데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보면 농축산업 노동자, 이건 한국 노동자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서 예외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도 이제 밖에서는 비가 옵니다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근로시간 같은 것들이 공장에서 하는 것처럼 9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진 시간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악용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노동 시간을 이제 상시적으로 어기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야 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이 되는 상태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던데 예를 들면 화장실도 없어서 호미로 땅을 파서 직접 배변할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일상적으로 사장한테 성폭력에 노출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던데 좀 그런 비인간적인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몇 가지 대목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보면 이제 숙박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숙박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 제공되는 숙박의 상황을 보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 같은 것들인 건 이제 거의 일반적인 상태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난방이라든가 냉방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서 겨울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가 2, 3도 정도가 돼서 이렇게 벽에 성에가 하얗게 낀다거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아서 특히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삽이나 호미를 들고 비닐하우스 뒤에 아니면 숲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서 그 안에 배변을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인간적으로 수치심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요. 샤워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이렇게 꽝꽝 얼어서 물이 얼어서 그 수도를 못 쓴다거나 이제 샤워도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경우에 또 이런 경우 노동자들한테 숙박 비용을 또 받고 있는 것들도 또 사실입니다. 기사에서는 근대적인 노동 환경이라고 묘사하셨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근대까지도 못 가는 예전에 노비와 같은 상태가 아닐까 좀 싶기도 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기본적인 노동 환경 혹은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지 복지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제 고발, 그러면 나아가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농축산업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물론 건설업도 그렇지만 국내 젊은이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비게 되고 그 빈자리를 이주노동자가 채울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것 같은데 그런 좀 일자리나 고용의 문제를 놓고 보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가족노동의 형태를 띠다가 이제 한국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농촌을 외면하고 또 이제 국가 시책적으로도 농업을 이제 등한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빈 노동을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채우는 이제 형태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동노동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 근대적 임노동 관계로 지금 전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또는 이제 그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인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이제 선원들 같은 경우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관리감독기관인데, 이 관리감독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선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 농축산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예외 조항으로 해서 제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주당 300시간이 넘는 그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법 자체를 그 위반한 형태의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노동청이 그냥 용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용센터가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용부나 아니면 해양수산부 같은 이제 그 정부 기관들이 먼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부터도 당장 밥상에 오르는 이 농축산물 혹은 수산물 같은 경우에 이주 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지 않나라고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